아니고 사설 그 있잖아요. 거기 와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발로 밟고 막 뭉개고 욕하고 막 질질 끌고 나가서 차에다 묶어가지고 내가 정신병자냐, 내가 병이 뭐냐, 골방에다가 집어넣고 자기네 우통 벗고 문신을 보이면서 막 두들겨 패고. 부당한 강제 입원. 그런 일은 드라마 속에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다가도 막 그거 막 빨개 벗겨서 막 묶어놓고 때리고 막 이런 거가 안 없어져요. 이들은 왜 부당하게 수용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억울하게 갇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네. 억울하게 네? 정신병동에 갇혀서 전화드리는 건데요. 본인이 강제 입원을 당해갖고 휴대폰을 뺏겨갖고 그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돈을 안 넣어갖고서는 전화를 못 한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 부당하게 수용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2018년 기준 2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봄볕이 따스한 오후, 박경희 씨가 강아지 꽃님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섭니다. 얼마 만에 외출인지 모릅니다. 언니봐. 햇살 좋은 계절에 유일한 식구인 강아지와 아이고, 올라와. 마음 편히 시간을 올라와. 보내는 조우련만. 사실 그녀는 오빠. 아직도 길을 나서는 게 무섭습니다. 몸은 자꾸 늙어가고 아프고 애들한테 배신당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경혜 씨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5남매를 키웠습니다. 자식들하고 정을 띈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 자식이 더 보고 싶겠어요. 부모가 더 보고 싶지. 지금도 보고 싶으세요? 아무리 내가 뼈에 사무치게 보고 싶어도 안 볼 거예요. 왜 그녀는 홀로 어렵게 키운 5남매를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경혜 씨는 한때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 58억이나 되는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5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그녀. 조금씩 모은 돈으로 대학가 앞에서 하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늘 부지런했기에 하숙생은 100명으로 늘었고 그렇게 돈을 모아 신사동에 있는 건물까지 사게 되었죠. 날 왜 잡아가냐고, 뭐 때문에 잡아가냐고 하니까 자식들한테 물어보라고. 그거 저 차 타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싣고 가는 놈들이.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지네끼리 얘기하더라고. 그녀가 30년 넘게 키운 자녀들이 엄마의 전 재산인 58억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부당한 강제 입원이었습니다. 묶어놓고 때리고 거끼리 주산지 뭔지 동물 마취제를 막 20대씩 갖다 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빨개 벗겨서 묶어놔봐요. 얼마나 공포감이 두렵고 무서운지 말도 못해. 사람 취급 안 해요. 지금도 두려움이 있어요? 백차 앰뷸런스 이런 거 보면은 막 가슴이 뛰어서 자다가도 막 그거 막 때리고 막 이런 거가 안 없어져요. 한 60대 되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동네에 이제 박경혜 씨가 자기 건물도 있고 뭔가 재정도 잘 하고 또 그분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한테 폐도 안 끼치고 괜찮은 분인데 그 자녀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이 돼서 이분이 억울하게 지금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주민들이 찾아오셨어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한 처음 며칠은 일절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도 빼앗기고 공중전화를 걸 수도 없었죠. 갇힌 지 2주 정도 지나 동네 아는 언니에게 공중전화로 도움을 청한 경혜 씨. 인신보호 구제 그거를 신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지, 재판. 그래갖고 재판하는데 우리 아구정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몇십 명이.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낸 그녀는 강제 입원을 당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경혜 씨였기에 남편과의 이혼에도 지켜낸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배신으로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그녀는 그래도 자식들이 그립습니다. 남한테 욕 안 먹고 내 밑에서 큰 병 안 걸리고 잘 자라준 것만 고맙고 내가 엄마가 되어봤고 나를 엄마로 만들어 주었고. 인신보호 구제 청구로 정신병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2016년 9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그 재판관 합의로 해가지고 정신보건법 그 24조 구정신보건법 24조에 그 가족 2명이 동의하고 의사 1명 진단하는 거는 이거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거든요. 2017년 5월 새로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강제 입원도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죠. 결국 인신보호법 관련된 재판은 그 구제 청구 재판에 집중이 되고 이런 경우에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부분은 수용 절차에 있어서 적법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이 피수용자를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됩니다. 김준영 씨는 환갑이 지난 나이지만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부지런해서 일당백을 해내는 일꾼인데요. 그래서 근면성실한 그를 찾는 곳도 많습니다. 참 근면성실하시고 아무리 이제 나이가 많으셔도 힘들면 힘들어도 그냥 성심성의껏 자기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라. 준영 씨에게 특별한 건설 기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늘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죠. 잡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는 거 내 스스로한테는 어떨 때는 고마워요. 내 자신한테. 지금 저는 뭐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게 고맙고 그래도 아주 건강하니까. 집과 일밖에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두 자식과 아내만 보며 살아온 가장이기도 했던 준영 씨는 어느 날 지인들로부터 아내 단속 좀 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평생을 난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직장하고 가정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2008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내의 남자 문제로 잔뜩 화가 난 준영 씨는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그날 새벽 곤히 자고 있던 준영 씨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남자들에게 붙잡힌 준영 씨. 사설 응급차에 강제로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는데요. 도착한 곳은 낯선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맞기도 많이 맞고 보호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방에다가 집어넣고 자기네 우통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막 두들 패고 그 사람들이 지능력이에요. 사람 때릴 때도. 그리고 CCTV 없는 데 가서 때려요. 두들 패고 그냥 직결에 반 죽이는 것도. 부인이 이제 다른 분하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걸 이분이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이제 부인이 정신병원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입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 말이 7년이지 그 50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60대가 돼서 지금 다시 사회생활을 복귀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의 그 상처와 원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준영 씨는 무려 7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수용돼 있었습니다. 그를 정신병원에 가둔 아내는 이후에 연락을 끊어버렸죠. 피눈물의 7년 세월을 견뎌야 했던 준영 씨. 참혹한 시간을 참아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친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아, 친구 좀 만나러. 어떤 친구? 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오늘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가려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바쁘시죠? 예? 아이고 얼굴 얼굴 좋네요. 뭐 아프진 않아요? 아이고 나야 뭐 아픈 데 있으면 되겠어. 큰일 나지. 다행이네 그래도. 어딜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사회에서 만나 근 30년을 봐온 친구입니다. 같은 고향에 같은 종교에 서로 마음을 터놓으며 지내는 사이죠. 찍을 때 저한테는 생명이 어려운데 우리 그런 사람이 또 우리 또 친구 안 식구가 저를 많이 챙겨주고 어머니 양으로 많이 챙겨주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 전화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병원에 뭐 좀 다쳐서 병원에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다. 그래서 내막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시간 나면 한번 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준영 씨는 정신병원에서 친구가 다니는 교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뭔가 이상한 생각에 아내와 함께 정신병원으로 면회를 갔는데요. 만나서 단박에 준영 씨가 부당하게 수용돼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인신보호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국리 끝에 얻은 방법이 퇴원 확인서를 작성해 구청에 내는 것이었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같이 이 하늘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나는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그렇지만 물론 나도 자식도 있고 내 마음속으로는 다 용서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제 인생을 살기 위한 전화위복이다 생각하고 정말 난 지금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비록 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 몸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지금이 더없이 행복한 준영 씨입니다. 인신보호법은 2008년도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시설에 수용되거나 병원에 입원될 때 대부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구제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구제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느 날
저도 누군가에 의해 강제 수용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들이 인신보호제도를 통해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강제 수용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더 나은 해법은 없는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독일. 인간의 기본 권리를 법에 명시한 독일에도 부당한 감금은 피해갈 수 없는 인권 문제입니다. 부당한 감금과 관련해 인권 변호사인 슈테판 씨를 만났는데요. 수년 전 독일 사회에 큰 파장을 부른 사건이자 독일의 형법 제63조 개정의 계기가 된 몰라트 사건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Also der Fall Mollert war zunächst einmal ein Strafverfahren in Deutschland, 2006 in die Unterbringung gekommen und ist bis 2013, also 7 Jahre, untergebracht gewesen. (2003년) 몰라트는 은행 직원이었던 아내와 은행을 신고했는데요. 아내와 은행이 스위스로 불법 송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신고 내용에는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이름과 금액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몰라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고발을 무시해버렸습니다. Also 7 Jahre untergebracht gewesen. Und die Hauptproblematik in diesem Fall war das angemessen, ihn so lange seiner Freiheit zu berauben durch diese Unterbringung? 이혼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던 몰라트는 정신질환을 근거로 재판 결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Es gibt grundsätzlich die Möglichkeit, das ist so ein bisschen, also wie gesagt, wenn ich gegen meinen Willen in eine Klinik eingewiesen werde, gibt es immer eine Gerichtsverhandlung. Also es ist völlig egal, auf welcher Grundlage, ob ich jetzt über Betreuungsrecht, PsychKG oder auch strafrechtlich. Da gibt es auch Rechtsprechung vom Bundesgerichtshof, dass das dann wirklich, wenn wirklich eine psychiatrische Erkrankung wie eine Schizophrenie oder sowas. 프라이부르크시는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마취과 전문 의사인 아스트라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때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강제 입원이 아닌 자발적인 입원이었죠. Weil wir einfach immer haben, also auch auf dem Campingplatz, wo wir unseren Wohnwagen stehen haben, da haben wir immer Federball dabei und deswegen spielen wir sehr viel Federball. 어느 날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감기처럼 찾아온 우울증으로 그녀는 몸과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Das sind eigentlich alles Bilder aus der Zeit, wo ich krank war, weil das direkt nach der Geburt meines Sohnes war. Obwohl ich da jetzt lach, ging es mir in der Zeit nicht gut. 엄마이자 아내면서 동시에 일을 했던 그녀는 모든 것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늘 일이 많았고 들어오는 일을 거절할 줄도 몰랐죠. 우울증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왔습니다. Ich habe ein Tagebuch aus der Zeit. Mal gucken. Das habe ich in der Klinik geschrieben. Das ist mein Tagebuch von der Klinik. 정신병원에 10주 정도 입원했던 그녀는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에도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Wie es mir ging und wie der Tagesablauf war. Aber ich habe seitdem das auch nicht mehr angeguckt, weil es nach wie vor auch ein Stück weit schmerzhaft ist, diese Gefühle von damals. 정신병원의 입원과 퇴원은 당사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의사의 권고에 퇴원한다는 서명을 하고 그녀는 병원과 집을 오가는 통원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Es hat mir aus dem Nichts sozusagen getroffen und hat aber mein Leben sehr beeinträchtigt. Und ich war sehr froh, dass mir da jemand rausgeholfen hat und ich wieder gesund werden konnte. Und
die Krankheitsbilder an sich haben mich dann auch sehr interessiert und aus diesem Grunde wollte ich dann Kinder- und Jugendpsychiaterin werden, um mit anderen auch zu sagen, man kann auch seelisch krank werden, aber man kann dann auch wieder gesund werden. Also es gibt Wege da auch wieder raus. Und ja, Religion war auch 몰라트 사건으로 형법 제63조를 개정한 독일. 그 이후 입원 대상자의 의료적 종합평가를 반드시 법적으로 진행하고 나서 정신병원의 입원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에 이를 만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들 스스로가 함께 만든 단체가 있는데요. 서로 위로하고 돕는 자가치유 모임입니다. Und angefangen hat es mit 19 bei mir, also Okay. 1981. Und aus unterschiedlichen Gründen war das wirklich eine Horrorgeschichte, die 4 Monate. Ich denke, die Selbsthilfe hat das schon auch reingewirkt. Vor allem, wo dann Anfang der 90er Jahre sich die Selbsthilfe organisiert hat und Verbände gegründet hat. Und das war oft die Frage der Fachleute, ob die Psychiatrieerfahrung das überhaupt können, weil man gesagt hat, die sind so krank, die können sich gar nicht selber vertreten. Und erst langsam hat man dann überzeugen können, dass man das sehr wohl auch können. 정신질환자들이 만든 자가치유 모임은 서로를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조금씩 감정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가치유 모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서로에 대한 공감이 가장 좋은 치료이기 때문이죠. In der Selbsthilfegruppe fühlen sie sich verstanden. Also die haben das Gefühl, und ich brauche Unterstützung und Hilfe. Und das ist auf dem Weg zur Genesung ein ganz wichtiger Schritt.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인신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입니다.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도쿄 도립 마츠자와 병원. 이곳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맞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 청소년을 비롯해 노년까지 증상별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치료하는 것이죠. 병원에는 환자들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소셜워커들이 있죠. 退院が近づいたのでクライシスプランをちょっと決めておきたいと思うんですよね。今のところご本人の希望っていうとこういう時にはどうしたいとかってあります？普段のね、クライシスでいうゼロレベルの時には、非常に安定していて、特にサーフィンだとかバスケットボールだとか好きなので、まずはそのご本人のね、好きなところをやれること好きなところを中心として、プランを立てていくとい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소셜워커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상담사인데요. 환자의 입원 상담부터 현재 상태, 그리고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무사히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その方ができるだけ早く治療が終わってまた自宅生活に戻れるように連携を取っていたりご本人にも早期から話をお聞きして安心して入院生活がしていただけるようにというお手伝いをしています。 2003년에 만들어진 소셜워커는 정신병원에 반드시 있는 제도인데요. 정신질환자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もう来週退院ですかね。はい。それで先ほど病棟の看護師さんや退院調整看護師の人や訪問看護の方々と困った時の対処計画っていうのをね作ったんです。どういう時にそうなる？ 퇴원을 앞둔 환자는 소셜워커와 의논을 거쳐 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基本的にはその患者さんの思いとかを重要視してお聞きしています。
頭の中が整理されていなかったり、ただただその辛いとかそういう思いだけでいらっしゃる方も多いので、まずは受け止めて少しずつその問題を整理するお手伝いをしています。 도쿄도립마츠자와병원이 처음부터 개방형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을 묶어두고 족쇄를 채워 감금하는 관행을 몇십 년 동안 이어왔었죠. ここでは患者さんがたくさん縛られていた。でそれは大変衝撃だった。僕は昨日まで半分の人数で誰も縛らずにやっていたのに、これだけ人がいてどうして縛るんだと思ったの。だからそれをやめた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す。 30년 전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금을 중지시킨 사이토 씨. 현재는 감금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쇠창살이 있던 병동은 역사관으로 보존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患者さんを恐れて暴力的な手段で制圧しようとすれば、精神に障害のある患者さんを一人の人として、僕らと同じ人間として対応しようというふうなことが一番なので、そのプロセスで拘束なんていらないでしょという話です。 정신병원의 감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보듬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베델의 집 사람들이죠. 유쾌한 베델의 집 사람들은 그룹홈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일을 하기 위해 작업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정한 후 일을 한 만큼 돈을 버는데요. 안심하고 땡땡이를 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는 슬로건처럼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자유롭게 일을 합니다. 体調疲れてる眠たいです。昼のままです。15時まで。体調は股関節が痛いです。気分は普通です。3時までお願いします。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발표는 왜 하는 걸까요? 仕事前の朝ミーティングで体調と気分と今日働く時間とそれを申告してます。 1984년 처음 작업장을 만들었을 때부터 해온 방식인데요. 미리 자신의 상태를 밝혀 공식적으로 게으름을 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やっぱ毎日こういう風にお仕事しながらね、生活した方がいい？いい。何もやんなくてやった方がいい。 베델의 집 당사자 연구 프로그램은 당사자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동료들이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종의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2年半近く水を耐えて1日6リットルとか映像的に11リットルなんて入院したりしてそこで拘束されたりします。先生にこの先生に先に言ったら 당사자 연구 프로그램은 베델의 집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동료와 의논하는 건데요. 이 방법으로 정신질환이 많이 좋아졌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当事者研究は自分の起きてる苦労を自分で解明して、でそれに対する対処方法をみんなで見つけるってことですね。なぜこれが大事なんですか？これは自分で自分のことを知って、で自分の病気を他の人ドクターに丸投げしないで自分で苦労を持つ、そして対処して地域で生活するってことを大切にしています。 매주 열리는 당사자 연구 프로그램은 스스로 고민 발표로 진행되는데요. 몇 년에 걸쳐서 발표한 고민을 모아 본인만의 연구 논문으로 만들어집니다. やっぱりみんなの仲間の新たな発見がたくさんありまして楽しいです。笑いもいっぱいあります。自分の研究も進めてるんですけども、他の人の研究を見ることによってもう新たな発見があったりもします。 メンバーが自分の言葉でこういうことが起きてたんですってことをちゃんと説明して謝れるような応援をするのが私たちの役目なんですよね。それを
先ほどのプログラムで練習したりとか研究したりとか、それを地域の人に自分で自分の言葉で伝えていくことによって偏見とか差別とかなくなる。 우라카와 마을의 특산물인 다시마를 전국에 팔아 돈을 벌어보자는 취지로 다시마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일본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는 인기 상품입니다. 美恵子さんは働き者だね。いやこれ職業病だわ。でこれやって動かされるの職業病でないか。やっぱりそうするとね、夜も眠れるしね、いいんだわ。疲れ程よい疲れ。普段健常者で普通に働いてる人たちこれ以上に忙しいっしょ。 작업도 다양합니다. 천을 짜기도 하고 자수를 놓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고 1시간에 약 400엔을 받습니다. 仕事があると自分にとって何が一番いいんですか。やっぱり張り合いとかね、そうですね、張りがいいですね。メリハリっていうのかな、仕事で。まあ自信もできますしね。 서로의 병을 인정하며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힘들다는 걸 스스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서 내적 갈등과 장애를 줄여나가는 거죠. 日赤病院の第7病棟の患者さんたちが来るようになって作業が始まったんです。作ろうというよりも集まったからやろう、商売やろうという形で、病院からもメンバーが来てくれて今こういうふうになったのも。 독일이나 일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폐쇄적인 병원에 가두어둔 상태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환경에서 보다 자유롭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로운 치료 방법으로 인해 환자의 강제 입원이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독일, 일본보다 한 발 앞서 폐쇄적인 정신병원을 개방해 환자의 인권을 세운 나라도 있습니다.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 이탈리아 로마. 다양한 문화유산과 역사로도 유명하지만 이탈리아는 감금과 억압이라는 정신질환자 치료 방법을 바꾼 선구적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1978년 법률 180호를 만들면서 강제 입원을 시키던 정신병원을 차례로 폐쇄했고 정신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Perché abbiamo fatto un volo da Trieste a Venezia con le persone ricoverate in manicomio nell'ospedale psichiatrico nel 1975. Queste sono tutte persone che erano ricoverate nell'ospedale psichiatrico. 정신과 의사였던 프랑코 바잘리아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인데요. 프랑코 바잘리아 재단은 그의 뜻을 이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Nel 1971, 7 anni prima della legge, c'erano circa 100.000 persone ricoverate negli ospedali psichiatrici. Quindi è molto facile che dentro un ospedale psichiatrico succedano abusi, cioè che le persone siano trattate male. E quindi tutto questo ha creato un movimento per cambiare le leggi e per cambiare le strutture. Franco Basaglia fa parte di questo grande movimento. 이곳은 1914년부터 1999년까지 사용됐던 폐쇄형 정신병원인데요. 1978년 바잘리아법이 시행되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당시 학대받았던 정신질환자들의 삶을 그대로 전시해 현재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u questo libro abbiamo dagli anni 20
la registrazione dagli anni 20 fino agli anni 50. Gli anni, perché c'è una tabella dove veniva registrata anche l'età. Quando leggono che bambini di 8 anni, quando leggono che persone di 60 anni entravano qui con le diagnosi più assurde, perché potevano avere la diagnosi di sordomutismo, entravano in manicomio con la diagnosi di sordomutismo, con la diagnosi di debolezza mentale entravano in manicomio, con la diagnosi di alcolismo entravano in manicomio. 정신질환자들을 구속하고 억압했던 과거를 기억하며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Appunto con cui venivano, lo vedi che non sono legate ma sono cucite, appunto perché con l'ago cucivano a seconda della larghezza, in modo tale che non riuscivano a sciogliersi.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유린을 금지한 법률 180호 바잘리아법은 환자들의 권리와 정신병원의 폐쇄를 이끈 선구적인 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ono Vincenzo, buongiorno. 전직 간호사였던 빈첸조 씨가 당시 환자였던 알베르토 씨를 찾아왔습니다. Guarda un po' che bellezza. 박물관이 된 산타마리아 정신병원에서 42년 동안이나 갇혀 지낸 사람이 바로 알베르토 씨입니다. 알베르토 씨는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때그때 메모지에 기록했는데요. 퇴원 후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책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그 역시 관심을 받게 됐죠. Io ero orfano, senza genitori. 알베르토 씨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알베르토는 늘 위축돼 있었고 말도 더듬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된 알베르토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수녀원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수녀원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점점 학교에서도 수녀원에서도 알베르토를 이상한 아이로 취급했습니다. 결국 1942년 산타마리아 델라 피에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하게 된 그는 42년 동안 모진 학대를 당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Elettroshock, che per me è stato davvero uno shock, perché ho raccontato che tra il disagio che c'era nel vivere a Santa Maria della Pietà. Erano privi di ogni attività e di ogni libertà, diciamo così. Questo era un sistema. Poi c'era un problema di... Ovviamente queste situazioni creavano disagio ai pazienti. 한때 정신병원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인권 유린. 당사자가 입원을 원하지 않아도 가족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되고는 했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폐쇄적인 정신병원도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도 사라졌습니다. Molto importante tenere aperta questa discussione e continuarla, perché questo aiuta molto a iniziare un cambiamento. 정신병원을 대신하는 정신보건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데요. 누구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고 이들이 팀을 이뤄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Quindi la differenza con il manicomio è sostanziale. C'è una pratica completamente diversa, perché la tendenza che noi abbiamo è andare incontro al paziente, aprirci al paziente. Il manicomio era quello che lo chiudeva.
정신건강센터가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돌보는 곳이라면 이곳 주간센터는 환자의 일상생활을 전반적으로 돕고 있는 곳입니다. Perché il nostro fine non è un fine di intrattenimento nel centro diurno, ma il fine è che poi dal centro diurno si possa inserire nell'ambito della vita.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질환자들이 폭력적이고 일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간센터에 오는 그들은 다양한 일을 배우고 직업을 찾기도 하죠. Beh, io penso che comunque fare attività manuali serva molto, prima di tutto, a non pensare. Cioè tu ti concentri sulla cosa manuale e non vai a ruota con i pensieri. 주간센터에서 꼭 일을 배워서가 아닙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질환은 치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Questo lo aiuta, intanto che sono qui, gli aiuta nello stare insieme, gli aiuta e poi in realtà loro possono anche andare a lavorare, cioè per una persona che è entrata come utente, no, che stava male, riuscire a fare tutte queste cose è una vittoria per tutti. 정신주간센터에서 배울 수 있는 일은 아주 다양합니다. 페르디노 씨는 요리를 배운 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요. 더 좋은 직업을 얻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Forse all'inizio, perché all'inizio è tutto difficile, diciamo, qualsiasi cosa affronti. Però ho scoperto che non ho mai mollato, ho sempre continuato a venire. Per questo, perché mi piace, quindi ci ho messo anche un po' del mio impegno. Piano piano sto ricevendo dei frutti, dei doni grazie a questo. Beh, la difficoltà è stata nei primi anni riuscire a comprendere bene i loro tempi, le loro difficoltà, magari appunto difficoltà nel memorizzare e dare per scontato, dover cambiare la tua mentalità, perché dai per scontate determinate cose che con questi soggetti non va dato niente per scontato, insomma. Poi è chiaro che l'orgoglio e la soddisfazione è quando vedi che il lavoro fatto su uno di loro ha portato alla creazione di una professione, insomma. 물론 응급 상황의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는 센터와 1년에서 2년 장기간 거주하는 치료 공동체도 있습니다. Il perché dal punto di vista, chiamiamolo scientifico, ormai è dimostrato che chi soffre di problemi psichiatrici può curarli meglio nel territorio con questi servizi che non dentro il grande ospedale. Su questo non ci stanno dubbi. Il problema è come poter far questo e come creare una condivisione a livello culturale e politico affinché questo processo possa avvenire. 법적인 절차뿐 아니라 수용시설의 환경 개선과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 수용 문제는 개인만이 아니라 수용시설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부당한 사유로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 구제를 청구하는 인신보호제도.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도만 알고 있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모르고 계시진 않나요? 1661-9797 이 번호는 인신보호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는 통합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입니다. 평균 1년에 걸려오는 인신보호 구제 문의 전화는 3,500통에서 4,000통 정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으니 구제를 해달라는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인신보호 통합콜센터에서는 그 강제로 수용시설에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들에게 구제 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수용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구제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신보호제도 구제청구는 구제청구서를 작성한 후에 해당 수용시설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된 구제청구서를 바탕으로 구제청구자와 수용자 그리고 피수용자에게 출석하라는 통보가 이루어지는데요. 심리를 통해서 수용 해제 등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해마다 인신보호 구제 청구와 관련해 문의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부당하게 수용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의 동의만 갖고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정신 전문 의사들만 갖고도 안 되고 더 하나 추가를 해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확하게 정신질환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신병원이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다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또 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권리를 구주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나 국선 대리인 제도는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선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권리 구제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부당하게 수용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강화된 법안으로 더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 인권. 이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 입원 및 수용은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부당한 입원이나 수용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인신보호제도에 따른 구제 청구를 이용해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인신보호제도가 생기고 난 후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하면 병원에서 바로 퇴원을 시켜주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도의 유용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사회가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누군가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인신보호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